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의학용 고분자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학용 여러분들이 드시는 뭐 태블릿이라든지 캡슐이라든지 이게 다 고분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컨벤셔널한 도세지 폼이라고 합니다. 그런 태블릿, 뭐 주사제, 뭐 이런 것들은 쓰는 고분자가 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분자가 아무런 펑셔널리티가 없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해만 끼치지 않고 그 자체가 고분자가 아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고분자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고분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딜리버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주제넘게 오늘 두 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조금 어떤 부분은 아까 5회장에서 발표한 거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000년도 케미컬 앤 엔지니어링 뉴스의 커버 스토리를 한 겁니다. 드러그 딜리버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Teaching World Drugs New Tricks.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뭐 아스피린, 물론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약을 써서 추립을 씁니다. 어떤 추립을 쓰느냐 하면 우리가 약을 우리 체내에 전달하는 그 방법을 어떤 또 다른 방법을 개선해서 그 약의 퍼포먼스나 우리가 약을 먹는 편리함이라든지 환자가 그 약을 쓰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약을 어떠한 방법을 쓰면 우리 몸에 가장 정확하게 작은 양으로도 높은 효율로 할 수 있는 약이 이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싸움이죠. 어떤 추리를 쓸 거냐 하는 것은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것만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아이디어만 좋으면 그런 아주 좋은 옛날 약을 가지고 아주 좋은 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지금은 미국 제약회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합병을 해가지고 다국적 제약사들인데 이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하는데 저는 그 막대한 비용을 이제 감당을 하다 못해가지고 조금씩 드러그 딜리버리 쪽이 개발비가 작게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잔머리를 잘 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아주 적합합니다.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돼서 그 부담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주 정확한 것이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데 가서는 돈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산학 특별 세션이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전 세계의 제약 시장이 3,500억 불 정도 됩니다. 2000년대. 근데 이것이 이제 드러그 딜리버리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예측하기를 2005년에는 한 1,000억 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도 크죠. 근데 드러그 딜리버리 테크놀로지 중에 차지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포션이 나노 파티클을 가지고 하는 이제 테크놀로지하고 gene 딜리버리 시스템은 지금은 마켓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상당히 늘어날 포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R&D 버짓의 약 한 15% 정도로 드러그 딜리버리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약 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투자하는 비율이가 연구비가 한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보통 2배 내지 3배 정도 R&D 투자 비용이 많은데 그 중에 신약 개발을 전혀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한 15%는 투자가 됩니다. 드러그 딜리버리 테크놀로지 예상을 보면 이 마켓 사이즈가 드러그 딜리버리 테크놀로지만 한 매년 16%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 이에 비해서 전체적인 제약산업은 한 7% 정도로 제약산업 중에 DDS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 상당히 많은 드러그 딜리버리 전문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랭크로 따지면 한 100개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개만 했는데 1999년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약 1위가 이제 엘란이었는데 한 10억 불 정도 이제 합니다. 이 알자라는 회사는 드럭 딜리버리 테크놀로지 가장 대명사적인 전설적인 회사입니다. 매출이 2위인데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알자는 자기가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이게 다 거의 로얄티 수입입니다. 엘란은 이제 자기가 직접 팔기 때문에 좀 아닌 거고, 이 알자가 드럭 딜리버리 테크놀로지 거의 대부분의 테크놀로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 로얄티 수입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잔머리를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 드럭 딜리버리 회사를 하나 만들면 자기가 생산을 하지 않아도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특허를 주고 로얄티만 받아서 아주 좋은 회사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머크가 전 세계 제약회사 중에 이제 1위라고 그러는데 매출이 이 정도 됩니다. 동아제약이 똑같이 1999년 데이터고 환율도 1,100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이 정도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이제 얼마나 열악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제약 회사가 외국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이런 드럭 딜리버리 전문 회사 하나하고 사이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약을 하나 새로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재 기술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한 것입니다. 1997년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신약 개발해서 수출한 것 빼고 이제 동아제약하고 동건당에서 그러한 로딩 로얄티를 받으면서 이제 외국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도 상담하고 있는 드럭 딜리버리 테크놀로지 기술은 삼양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왜 드럭 딜리버리 테크놀로지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아주 잘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이제 드럭 딜리버리가 시작될 때는 이런 편리함 때문에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하루에 이제 3번, 4번 드시죠. 그러니까 감기약을 드시면 그 혈중의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배설이 돼서 내려갔다가 그럼 이제 또 약을 먹으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플럭추에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약물들은 어떤 약을 조금만 먹어도 뭐 약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의 약을 먹어야 약효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톡식하게 이펙트를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이 혈중의 농도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다 체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약을 먹으면 이 플럭추에이션이 이런 테라퓨틱 레인지를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드럭 딜리버리 테크놀로지는 이것을 하루에 3번, 4번 먹을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먹어서 이 테라퓨틱 레인지 안으로 이렇게 쭉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면 하루에 3번 먹을 필요 없이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고 아주 편리하고, 이 테라퓨틱 레인지 내로 일정하게 혈중 농도를 유지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약물 방출을 아주 일정한 속도로 해주면 정확하게 테라퓨틱 레인지 안으로 우리가 약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 발전한 것은 80년대에 유전공학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프로테인과 펩타이드를 이제 자유자재로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제 펩타이드를 쭉쭉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약효가 있는 펩타이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효들이 있는 펩타이드를 주로 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관을 한다든지 우리가 먹으면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소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쓰는 것이 한 큰 파트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업화되지는 않았지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타겟팅입니다. 그럼 약을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데 잇몸에만 약이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통제를 먹으면 우리 전신의 모든 골고루 똑같은 농도의 이제 항생제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만 약을 보내주시면 아주 작은 양으로 우리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올드 드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범위를 더 넓혀서 셀을 이용해서 셀에서 어떤
프로테인이나 펩타이드를 생산해서 그것이 약효가 있는 그러한 셀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것, 또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것, 이러한 것까지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의 응용이 이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1인 엘란사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약물을 이제 단순히 익스텐디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우리가 약물을 일정하게 방출하는 그런 시스템. 근데 이렇게 일정하고 오랫동안 방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딜레이드 리리즈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간염 백신을 한 달 간격으로 이제 3번 맞는 다음에 한 번 맞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 몸속에 있다가 한 달 이후에 약효를 발휘하고 또 2달 이후에 약효를 발휘하는 그러한 딜레이드 리리즈가 또 몸에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방출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폴리머를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FDA 어프로브를 받은 오큐스라는 것입니다. 1974년에 FDA에서 어프로브 받았는데 이것은 필로카핀이라는 것을 약물을 체내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필로카핀은 녹내장에 대한 약물인데, 그래서 안압이 높은 사람들이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쓰는 약물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FDA에서 어프로브 받기를 40 마이크로그램 per hour로 어프로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감기약 먹을 때 타이레놀 먹으면 타이레놀이 350mg 또는 500mg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약은 태블릿 하나 안에 350mg의 아세토아미노펜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500mg의 아세토아미노펜이 있다. 그러니까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은 그 표면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40 마이크로그램 per hour로 필로카핀을 방출해내는 제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지금 기존의 제형하고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누가 쓰든지 간에 40 마이크로그램 per hour로 약물이 우리 체내로 전달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쓰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 필로카핀을 이제 전환제로 씁니다. 2%의 필로카핀을 쓰는데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1mg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약 다 한 번씩 떨어뜨려보셨겠지만 떨어뜨리고 나서 무조건 뻑뻑 하면 코가 징해지죠. 그러니까 요 코속으로 통해 있는 방을 통해서 목으로 넘어갑니다. 워시아웃 되는 시간이 약 30분에서 한두 시간 정도 되면 이 1mg의 필로카핀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제형은 하루에 4번 이렇게 한 방울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시면 28mg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오큐스는 일주일 동안 우리 콘택트 렌즈 끼듯이 우리 눈꺼풀 안에 넣어놓으면 일주일 동안 아주 일정하게 40 마이크로그램 per hour로 계속 방출이 되게 되죠. 비교를 해보면 훨씬 작은 양으로서 아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방울 떨어뜨리면 하루에 4번 떨어뜨린다고 치면 약효가 없는 시간도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오큐스는 그러한 빈 공간 없이 아주 일정하게 양을 비율을 할 수 있다. 그 사이즈는 5mm 곱하기 13mm 정도로 두께는 0.5 정도 돼서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이 방출되는 것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은 이 바깥쪽에 있는 에틸렌 바이닐 아세테이트라는 이 코폴리머 멤브레인이 필로카핀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절되는 것은 에틸 바이닐 아세테이트의 하이드로필리시티, 보비시티,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내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포거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절해서 필로카핀이 바깥으로 나가는 속도를 40 마이크로그램 per hour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고,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것은 이제 트랜스더멀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것인데, 리퀴드 젤하고 드러그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약물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폴리머 멤브레인이 이제 중간에 지키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접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이기 전에 이제 떼내는 거죠. 떼내는 라인을. 그 다음에 기능을 낸 것이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 스타일인데, 그 매트릭스 안에
폴리머 매트릭스하고 양부를 같이 넣고 밑에 이제 웨이트 플로링 멤브레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개발된 것은 어드히시브하고 폴리머 매트릭스하고 드롭하고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간단한 형태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투명하고 얇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화두가 뭐냐면 맨 처음부터 이제 금년 유통이 그렇죠. 여러분들 금년하십시오. 네 가지 현재 이러한 금년 보조제가 나와 있는데 방출되는 것은 이제 니코틴입니다. 금년은 담배를 필 때 들어가는 니코틴에 의한 분단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네 가지 현상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레저버와 타입, 그다음에 웨이트 컨트롤링 멤브레인 타입 모든 세 가지가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출된 속도를 보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아주 일정한 형태로 양분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로 니코틴이 들어가는 양이 시간당 아주 일정하게 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죠. 딱 떼내면, 패치를 딱 떼면 그 순간에서부터 양표가 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펜타닐이라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암 환자들 수술을 받고 나는 사람들이 고통을 못 이길 때 이거 하나 딱 붙이면은 이게 편안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트랜스더멀 패치가 이제 나이트로그리스린 흡식증을 치료하는 거, 에스트라다이올 이제 폐경기 여성들의 호르몬 치료하는 거, 스코폴라민 이거는 이제 차벌미 하는 거죠. 이 스코폴라민 가지고 우리나라의 명문제약인 기미테하고 내서 1985년도부터 하고 있는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외국에 있는 드럭들이 교과서에서 명문 파머스티컬하고 있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트랜스더멀 드럭 딜리버리가 나왔을 때 야 이제 주사 맞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모든 약은 다 트랜스더멀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했는데 딱 요 스트라투코늄이라는 10 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 맨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 때문에 이 통과할 수 있는 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트랜스더멀 시스템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다가 지금 이제 주춤한 상태가 요 10 마이크론의 이 스트라투코늄 때문에 이 약들이 통과하지 못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드럭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약물이 아니라 약물을 더 잘 통과할 수 있는 인핸스라든지 또는 전기를 건다든지 뭐 침을 찌른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퓨전 테크놀로지라고 해야 이 폴리머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이 1993년도에 파우더 제프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옥스퍼드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었냐 하면 대포를 쏠 때 얼마나 힘으로 폭발을 시켜야지 이 몇 킬로그램의 대포알이 어느 정도까지 날아갈 것인가 계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천에는 아마 드럭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하고 위스키 한잔 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해 없이 어떤 파티클을 뒤에서 어떤 압력으로 밀어내면 이 10 마이크론의 각질을 통과해서 그 밑에 이제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딱 각질만 통과하면 거기는 이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페인이 없느냐면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아픔을 나타내는 것인데 눈에다 이제 쏘아도 되고 또 튜머에 바로 인젝션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동맥경화증이 일어난 뱃살에도 이제 쏠 수 있는 아주 페인리스한 그것도 니들도 없는 그러한 것을 이 사람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봄배가 있어서 알코올이나 헬륨으로 이제 방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파티클들이 쭉 나와서 여기다 스킨에 박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CNN 뉴스의 그 애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애기들 주사 놓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하면 페인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재미삼아서 툭 하고 이제 주사를 맞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알지네이트 폴리머로 저희들이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한 50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50 마이크론 정도 되고 한 덴시티가 한 1.1 정도 되면 이 쓰는 디바이스에 의해서 날아가서 각질들이 통과합니다. 요 하얗게 박힌 것은 인슐린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트랜스더말 이후로 뭐 드러그 딜리버리 하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해서 어떤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롱텀 딜리버리가 가능한 아주 발런티어를 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실험한 거로는 as long as 6년 동안 아주 일정한 속도로 피임제가 효과가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개발했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덩치가 큰 물질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임플란트라는 것이 이제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서 이제 주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줄어들어서 그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프론 데팟이라는 것은 약 3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폴리락타이드로 만들어진 스피어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유프롤라이드 아세테이트라고 전립선 암에 대한 효과가 있는 올리고펩타이드입니다. 이 유프론 데팟은 이제 다케다 제약하고 미국에 있는 에봇 컴퍼니하고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만든 이 TAP라는 컴퍼니에서 팔고 있는데 이 유프론 데팟이 나오기 전에는 이 유프론 아세테이트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냐면 전립선 암이 걸린 사람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 유프롤라이드 아세테이트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하루에 한 번씩 꼭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유프론 데팟이 처음 나온 것은 once a month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암 환자들 이상은 보통 사람하고 아주 똑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once every 4 months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뭘 가지고 조절을 하냐면 디엘락타이드 글라이콜릭 애시드 코폴리머를 가지고 조절했습니다. 더 롱텀으로 가는 것은 폴리락틱 애시드를 쓰고 있는데 이 차이를 보시면 디엘락타이드 글라이콜릭 코폴리머가 디그레이션이 훨씬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짜리 쓰고 폴리락틱 애시드는 훨씬 더 디그레이션이 느립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상황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 또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더 작아지면 이제 유프론 데팟 같은 것은 엉덩이 주사 만드는 방식인데 사이즈가 더 작아지면 이제 혈관 속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혈관 속으로 넣을 수 있는 파티클이 한 파티클이나 우리 혈관 속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혈관 속에 들어가는 파티클이 우리 몸속에 이뮤 시스템에 백혈구라든지 파고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에 잡아먹히지 않고 잘 뜯어올 수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서스테인드 리리즈도 하고 뭐 간을 찾아간다든지 폐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 중에 가장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암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사이즈가 아주 작은 나노 파티클의 보분자를 혈관 속으로 인젝션 했을 때 스스로 암을 찾아가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암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EPR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EPR 이펙트라는 것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튜머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속도로 매스가 늘어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자기들이 신생혈관을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때 만들어진 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들보다 아주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빠져나오지 않아야 될 매크로몰레큘라든지 파티클들이 이러한 신생혈관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정상 혈관에서는 혹시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림프 조직에 있어서 다 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튜머 조직은 워낙 자기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림프 조직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이 림프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져나온 파티클들은 여기 다 튜머 조직 안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노 파티클을 혈관 속으로 인젝션을 해서 파는 이러한 튜머를 가지고 있는 신생혈관이 있는 쪽에는 그 튜머 속으로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다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제일 먼저 EPR 이펙트를 실험하는 사람은 구마모토 대학에 있는 히로시 마에를 보십니다. 처음 한건 알부민을 가지고 했고요. 보기 좋게 에반스 블루라는 것을 써서 이렇게 튜머 조직을 이게 바깥에 스킨인데 튜머 조직을 만든 다음에 혈관으로 주사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튜머에만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NCS라는 항암제에다가 스파이렌 말레익 안하이다의 그 공중항체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아직 리니어 폴리머죠. 리니어 폴리머를 가지고 항암제가 다 리니어 폴리머를 가지고 튜머에 인젝션 했을 때 그냥 항암제는 튜머에 가는 것이 별로 작은데 스마트는 튜머에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튜머 속으로 인젝션을 했을 때 튜머에는 림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정상적이게 아주 빨리 없어지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마트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처리를 하지 않는 건 암이 이렇게 부드럽게 자라는데 스마트를 이용하면 그만큼 튜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의사들은 엔지오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이 분야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기 보는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혈관이고 여기 조그맣게 화살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새로 나오는 신생혈관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것이 이제 튜머 조직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 신생혈관들이 사라졌죠. 여기 이제 더 크게 있는 보입니다. 근데 정상혈관들은 좀 동그랗습니다. 근데 새로 나온 신생혈관들은 이 모양이 아주 이레귤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혈관들은 사이즈가 작게는 수 마이크론에서부터 크게는 한 200 마이크론 정도까지 신생혈관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이 자라게 되는 혈관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실공사를 해서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게 베이스먼트 membrane이고요. 여기 구멍이 있죠? 요 확대해서 보면 구멍이 아주 큽니다.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 신생혈관들은 아주 이레귤러한 쉐입을 가지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 크기가 파티클이 얼마나 크기까지 빠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수백 나노미터에서부터 5마이크론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멍 사이즈가. 근데 이 구멍 사이즈는 이 암의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수 나노미터에서부터 수 마이크론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암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한 건데, 한 파티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몇 나노미터의 크게 파티클을 이제 만들어서 실험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알부민이라든지 스마스같이 리니어 폴리머가 아니고 사이즈가 아주 큰 파티클도 빠질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한 셀프 어셈블리 이용해서 이런 마이셀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즈가 약 한 100, 템으로 지금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사이즈가 아주 일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AFM으로 찍어본 거고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약 한 250나노미터 정도 되는 아주 내로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를 가진 랩에다가 우리가 정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블록플레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백혈구라든지 이런 마크로파지에 잡아먹히지 않고 잘 돌아다닌다는 게 있죠. 키드니에 높은 것은 키드니를 통해서 우리가 오줌으로 뱉을 때이기 때문에 키드니가 높습니다. 리브에 있는 쿠퍼셀이라든지 스플린에 있는 미케니컬 필터 이런 게 아주 낮게 되어 있고 튜머 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튜머 조직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파티클이 EPR 이펙트를 잘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이제 암을 만들고 3일째에 인젝션을 한 거고, 이건 암을 만든 다음에 21일째에 인젝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신생혈관이 많고, 그 다음에 구멍도 아주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FITC로 레이블링한 파티클을 했을 때, 이쪽보다 이제 훨씬 더 EPR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노멀 리버하고 튜머하고 비교하면 여기 별로 가지 않는데 튜머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많아지죠. 노멀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많아지고 나중에 이제 엔지오제네시스가 아주 많이 일어나면 노멀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이제 간다는 이렇게 튜머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폴리머를 이용하는 것 중에 또 큰 분야가 티슈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슈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새로운 장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가 새로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는 세포를 키우는 테크놀로지하고 그 세포가 인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칩을 만들어주는 기술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칩을 만들어주는 기술 쪽에 우리 고분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방을 좋아하는 셀들도 있고 이렇게 큰 방을 좋아하는 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슈 엔지니어링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어떻게 하면 방을 만들어주면 셀들이 잘 자랄 것이냐에 연구가 집중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가 자기 혼자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저치에서 이제 실험한 것은 이제 세포를 같이 로딩할 때 우리가 성장 인자를 같이 넣어주면 이 세포가 아주 잘 자랄 것이다. 그래서 티슈 엔지니어링에도 드러그 딜리버리의 그러한 개념을 이제 적용한 거죠. 그래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과 결합된 티슈 엔지니어링을 보면, 그러니까 프로스펙타를 리리즈하지 않은 스캐폴드, 그 집 안에 사는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몇 개 자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 인자를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딜리버리 해줬을 때 세포의 수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여기 4일째고 7일째가 되면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이런 ECM이라는 세포가 아주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에 있는 이건정 박사가 네이처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로스펙터 리리즈를 이제 하는 이런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세포를 자라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라는 것하고 우리 원래 몸속에서 자라는 것하고는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미케니컬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가 우리 원래의 상태다. 그래서 이건정 박사가 한 것을 보면 알지네이트 하이드로젤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VEGF, 그러니까 베스큘라 엔도테리얼 프로스펙트럼, 혈관을 잘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장 인자를 알지네이트 안에 넣어서 미케니컬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방출되는 프로스펙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온 것은 실험을 해보면 성장 인자나 미케니컬 스티뮬러스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케니컬 스티뮬러스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혈관 생성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티슈 엔지니어링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셀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혈관 생성을 가장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셀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성장 인자를 넣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벨칸트라는 티슈 엔지니어링 선구주자가 3D 잉크젯 프린트 기술을 이용해서 폴리머를 이용해서 폴리머 블루를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피부라든지 뼈가 없어졌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제 레디 투 메이저를 이렇게 그냥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세포를 넣어서 우리 몸속에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노믹스 시대, 포스트 지노믹스 시대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약은 이러한 포스트 지노믹스 시대에는 DNA가 아주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캔서 세러피 자체도 다 인디비주얼하게 맞춤형 의학이 되는 거죠. 내가 암이 걸렸다 치면 아드레나마이신을 제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을 먹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보면 우리 약물 전달 시스템은 이제 더욱 중요한 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드러그 시스템 안에 각각의 인디비주얼 맞춤 약을 이제 로딩을 하고, 이 바깥에 이제 보호막을 치고, 이 보호막 바깥에 안테나를 달아서 이 안테나는 원하는 조직이나 세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한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